반갑습니다. 번역하는 개발자의 신상재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번역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요. 번역 전에 워밍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 전략 세션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계속 거듭을 하면서 회고도 하고 개선도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이 뒤에 훗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참고로만 활용을 해 주시고요. 혹시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런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번역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화두를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발자예요. 저도 개발자인데 시스템을 개발을 실컷 다 해서 오픈까지 했는데 사용자가 불평을 하는 상황 한 번씩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상황들이 있죠. 만들기는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더 잘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단위 기능은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심지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다 통과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 시스템 못 쓰겠어 라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거든요. 일단은 사용자의 사용성보다는 표준 준수에 과도한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표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이란 게 인터페이스 사양처럼 정말 지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 성격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런 제품에 이런 공통 모듈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랑 통신을 할 때는 이런 프로토콜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우회를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측면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마치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사유서를 써라, 왜 그렇게 했냐라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하면서 약간 사용자 편의성 아니면 사용자가 정말 현업이 원했던 그런 내용들을 약간 조금 덮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 시스템 오픈하고 나면은 현업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라고 오히려 답을 제시를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죠. 네, 특히 이게 좀 엄격하게 뭔가 표준을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특히 그래요. 데이터 표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좀 있는 케이스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업이나 사용자의 특성, 그분들의 특성, 실제로 쓰시는 분들의 특성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 있는 케이스. 이거는 시스템 만드는 케이스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고객들 아니면 현업들을 실제 사용자 인터뷰를 좀 덜한 경우,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이랑 아니면 컨설턴트들이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랑 차이가 있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혹은 해외에서 들어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쓰시는 그분들 정서에는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질 않는다, 그런 용어를 쓰질 않는다, 그런 산식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이게 시스템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불만족스럽겠죠.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되는 케이스긴 한데,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래서 사실 우리가 의뢰 같은 거를
작업 의뢰 같은 걸 할 때 그 업체든지 아니면은 개발자들의 그 스펙을 보기보다는 이런 경험치를 먼저 좀 보는 이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있으면은 기술적으로 뭔가 좀 불충분한 부분들은 사실 그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주면 기술적인 부분은 금방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무지 만들어야 되는 그 타겟 시스템에 대한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단기간에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주변에서 틀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잡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as is와 to be 분석의 실패한 케이스, 뭐 이게 둘 중에 한쪽이 망가지더라도 사실 시스템은 망가지는 거죠. as is 분석 잘했는데 to be를 잘못 뭐 그려낸 경우, to be는 정말 그 뭐 최신 기술에 맞춰가지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as is 분석을 잘못한 경우 이 둘 다 양쪽에 잘 맞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스와 타겟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단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행을 했어요 라고 하는 쪽에 가중치를 두다 보면은 시스템 오픈을 한 다음에도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케이스, 이런 유형도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케이스가 번역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번역서를 읽더라도 문장이나 단어가 겉도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시스템을 오픈을 했는데 써보니까 이상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번역기 돌렸냐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케이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매끈하고 문장도 깔끔하고 한데 읽었는데 이게 의미가 앞뒤에 뭔가가 안 맞는다거나 별로 의미 그 뭐죠?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가 안 잡히는 그런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까 그 시스템을 오픈할 때처럼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떤 번역서를 사서 읽었어요. 오탈자도 없고 비문도 없는데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물론 이거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문장 단위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뭐 단위 테스트 통과를 했던 것처럼 교정 교율도 다 통과했어요. 그 시스템 테스트까지 다 통과를 하는 케이스, 인수 테스트까지, 심지어 인수 테스트까지 통과하는 케이스. 인수 테스트 통과했다고 해도 실제 유저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인수하시는 분들, 파워 유저들하고 실제 유저들하고도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이제 그 독자들은 번역기를 돌렸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아니라 문장 자체를 옮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내가 옮겼고 그런 과정에서 뭐 비문 같은 것들은 이제 편집자분들이 또 많이 잡아주시죠. 잡아주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아. 문장은 매끄러운데. 그런 케이스는 이제 그 형식을 그 원서에 있는 뭐 문장 1, 2, 3, 4가 있으면 1, 2, 3, 4를 지켜가지고 놓긴 했는데 우리 정서에는 그 순서가 안 맞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막 맹목적으로 그 옮기다 보면은 뭐 읽어도 겉도는 그런 문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그 개발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실제 현업이랑 만드는 개발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극복을 하려고 분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자는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걸 썼는지를 캐치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말로 옮긴다고 한들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 시스템 개발할 때랑 똑같이 번역을 할 때도 그 도메인이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말을 옮겼다 하더라도 의미가 표현이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표현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 아니면 의미는 같지만은 표현이 다른 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최근에 그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번역을 할 때 썼던 일본에서 쓰는 정수라고 하는 단어. 정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정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수를 의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 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혹은 이제 가장 심한 케이스는 이제 번역기 돌렸냐라고 하는 그런 그 몇 가지 진단문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에 아키텍트, IT 책인데 아키텍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번역된 거에
건축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10중 8구 이제 성의 부족이죠. 사실은 번역기를 돌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걸러내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룰 내용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가 IT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카운트는 계정이에요. 계정. 거의 아이디나 사용자 계정 이런 거랑 준하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더 틀려지고 그 다음에 법률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의미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쪽 컨텍스트 이해가 없으면 이게 해석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출발어와 도착어, 아까 제가 그 as is to be 시스템에서는 as is to be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번역계 쪽에서 쓰는 말로는 출발어와 도착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소스와 타겟이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양쪽이 원서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말을 옮길 때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의미가 아니라 문장을 옮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은 요거에 관해서는 그 따로 그 몇 장 만들어 놓은 작업 그 발표 장표가 있어요. 그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이런 경우에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른 시간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 문장의 형태는 언어마다 틀려요. 미국에서 쓰는 문장 형태 틀릴 거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틀릴 거고 일본에서 쓰는 게 틀리죠. 다행히 일본에서 쓰는 문형이랑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문장 구조 자체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옮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뭐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게 옮겨도 사실은 되긴 해요. 근데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 문장의 형태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의미 전달을 우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저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실제로 그렇게 좀 지금은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그 앞 시간에 제가 번역을 했던 8권의 책을 쭉 보여드리긴 했는데, 예전에 했던 제일 처음에 했던 번역서는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을 다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긴 했는데, 물론 제가 내공이 딸려서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때 달렸던 평가는 그랬습니다. 그 번역기 돌렸냐, 발번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 67권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의미를 먼저 제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쓰는 식으로,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문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집착을 좀 버렸어요. 그랬었고, 일단 그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그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그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 이렇게 안착이 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뭐 말을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메모리에 일단 다 로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서 프로세싱이 다 되고 나면은 이건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제 말로 풀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표현을 못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는 사실 읽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비문도 생기겠죠. 근데 대신 그거를 이제 편집자들이 잡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쭉 써내려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문장 단위로가 아니라 한 단락, 최소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가 완료가 됐으면은 말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걸 뭐 굳이 라임을 다 맞춰라라는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소리내서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느껴져요. 글로 썼을 때랑은 틀려요. 제가 요즘에 번역 관련된 책을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를 원고를 쓸 때 손으로 쓰질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틀린 게 눈치를 챌 수가 없다. 그래서 손으로 쓰게 되면은 틀린 게 표가 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세대한테 그렇게 손으로 쓰라고 하면 아마 뭐 작업 효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컴퓨터를 쓰게 될 텐데, 그때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로 읽어봐라. 말로 읽어보면은 이제 표가 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책은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제가 완독을 끝내고 나면은 소개를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을 못하면은 표현이 잘못된 거고, 그렇게 표현을 못하면은 번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저는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역자는 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을 또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저자로 빙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책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유사한 책의 내용을 다른 경쟁서를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관련 기사들을 찾는다든지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제가 힘 조절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저자를 분석을 하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자를 완전 스토킹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썼던 저서, 역서, 논문, 최소한 제목까지는 다 확인을 해요. 안에 내용까지는 못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분이 쓰시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다 팔로잉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같은 것들을 저도 같이 교감을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나중에 번역을 하기로 해서 원고를 받게 되면은 그 원고 뒷부분에 참고 도서가 목록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 도서에 있는 제목만 보더라도 그분이 이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배경 지식들을 집약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어느 정도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 쉐도잉을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그냥 본문을 보고 말을 옮길 때하고는 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 컨텍스트가 생기는 거죠. 그 저자가 가졌던 비슷한 맥락의 컨텍스트가 저도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머리에 적재가 되고 이제 그런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그 번역하는 책의 내용을 그 자투리 시간 동안에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단어를 선택하거나 문체를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돼요. 이분의 평소 성향이 강성이신지 아니면 굉장히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느낌이 좀 알고 나면은 그 문장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몇 가지 책 중에 읽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읽었다, 이렇게 정말 옆에서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읽었다라고 하는 책이 몇 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저자분이 그러세요. 네. 그분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성향이 있고 실제로 원서에도 그런 느낌이 행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넣게 되면은 읽는 분이 굉장히 편하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그 저자로 빙의를 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장을 제가 읽어봐도 이상해요. 이게 번역이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번역은 그 원서에 있는 내용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옮기는 게 번역이고, 뭐 그게 아니면 해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저자분이 돌아가셨거나 범접하지 못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옮겨놓고 이제 뒤에 뭐 각주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는 거는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저자랑 나랑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중 8구 이제 저자한테 물어보죠. 이게 내가 읽어보니까 나는 이거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너 이런 의도로 한 거니? 너가 아니죠. 저자님이시니까 저자님께 이런 의도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뉘앙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도 보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라고 해서 문장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그 번역서에 있는 내용 그 틀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옮겨놓고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거는 원 저자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가지고 와서 뭐 패치 정도를 하나 더 붙이는 케이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역자가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달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냥 저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내가 이거 고칠게, 고쳐도 괜찮겠어? 그래 고쳐, 고마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원서에 없는 내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변화가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출판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자랑 다이렉트로 뭔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요즘의 젊은 저자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공개를 하고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수님들 썼던 책을 작업할 때는 감히 그러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저자들이랑 굉장히 자유롭게 메신저로 얘기를 하면서 책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자로 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도메인이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스템이나 번역서나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형태가 도서 일반적인 책의 구조거든요. 보통은 번역을 할 때 여기를 공략을 하죠. 본문을 먼저 막 번역을 막 해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막 번역하고 의역도 하기도 하고 막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 붙이고 표 붙이고 이렇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납기가 다 돼 갈수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특히 색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루로 남게 되죠. 이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거꾸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저는 책에 없는 내용들을 먼저 보거든요. 도서 정보나 저자 정보, 아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쭉 확인을 해가지고 빙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뒷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책의 전반적인 이 주변, 이 책의 바깥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커뮤니티에 일단 가입을 해서 사람들 인사 나누고 정보 수집하고 나 이런 책 번역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우선 부록이랑 목차랑 뭐 머릿말, 저자 소개 이런 것들을 먼저 작업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책에 부록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부록이 책 안에 들어있는 부록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부록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작업을 했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본문 안에서는 파이썬 코드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링크 하나 넣고 여기에서 쓰인 실습에서 쓰인 소스 코드는 전부 깃허브에 있고요. 그 내용을 참고하면 실습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에 보니까 그 안에도 번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일본어로 된 거를 한글로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발견을 했기에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본문 번역 끝난 다음에 그거를 발견했으면은 완전 패닉이 됐겠죠. 다른 출판사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고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내용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서 안에 있는 문서 구조 템플릿을 저는 분석을 해요.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한 챕터 안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팁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있고 다시 강조하는 체크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템플릿을 파악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개발할 때 쓰는 일종의 디자인 패턴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패턴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볼 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고 나면은 특히 저는 그림표까지 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뒤에 따로 더 디테일한 거를 한번 더 찍을게요. 그림이랑 표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기억력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한 가지 팁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저자는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질 않기 때문에 저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용을 보완을 합니다. 내가 저자라도 고치고 싶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 위주로 고쳐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베타 리더 모집을 해서 제가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죠. 본문을 향해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 몇 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바꿨어요. 그전에는 안에서 밖으로 뻗는 형태였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시스템 만들 때도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론칭을 할 때도 시스템 스코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개발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사고가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죠. 완성을 못 시키고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시스템화 범위는 이런 범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격리를 어느 정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정의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스템 설계를 할 때 그렇죠. 어떤 거는 우리가 인하우스로 개발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사와서 쓰는 거고 어떤 거는 구독형 모델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록 같은 내용들 아니면 참조 같은 내용들 어디까지 본문 안에 끌어놓고 어디까지를 끊어내느냐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본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기술 부재처럼 계속 남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편집 출판사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뒤로 던지면 던질수록 완성된 모습을 만드는 게 그렇게 후련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계속 찜찜함이 남으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책도 역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깥 테두리가 끝났고요. 바깥 테두리가 끝났고 이제 그림이랑 표랑 번역을 먼저 시작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재미있을 법한 이야기는 따로 번역하는 개발자의 번역 이야기라는 형태로 또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더 이야기를 더 뻗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를 롱테이크로 한번 찍고 나니까 도저히 이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1시간 넘는 분량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버리고 새로 20분 내외로 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끊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용들이나 조금 아쉬웠던 내용들은 혹시라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따로 한번 좀 촬영을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번 방송은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번역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실전으로 나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원고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리서치했던 내용들 위주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준비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